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거칠게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되게 총체적 난국인데 지금 뭐 대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국정운영 철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민생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대통령의 인식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뭘 했죠? 뭘 뭘 했죠? 뭘 한 건가요 지금? 너무 짧게 지나가서 네. 총력을 다했다는 네, 거니까. 무슨 총력을 다했다는 거죠? 이건 네. 화요일 국무회의 때 발언이고 그 전에는 물가 관리를 잘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물가 관리 3%대로 잘 관리했다라고. 사람들이 와 완전히 딴 세상 살고 있구나. 엉뚱한 보고만 받고 있구나. 그때 완전히 알게 됐죠. 매일매일 식사랑 이건 약주 많이 하실 테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네, 뭘 아니, 했다는 거죠? 네. 자기는 뭐 물건 안 사러 다니잖아요. 아니 대파 가격이 한 달에 875원으로 네. 관리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그 직전에 5,000원, 6,000원 했는데 대파가.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나? 코로나 때도 굉장히 탄력 회복성이 좋아가지고 탁 튀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충격이 덜했잖아요.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 한국 코로나19 대응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고꾸라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관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됐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거의 환란 수준에 가까운 네.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3%, 2% 아래로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만 잠깐 마이너스 0.7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은 뭐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고 바로 4.3으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1.3, 2.1. 근데 지금 다른 나라 경제 성장률 또 지금 추정치 나왔잖아요. 미국은 경제 성장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우리 2%대 지금 초반인데 이거 맞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 더 떨어뜨리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떨어지잖아요. 1% 성장 될 가능성도 올해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지금 뭐 대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같은 게 이미 사실 1,100원에서 1,300원 돼서 뉴 노멀 정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 거기에 뭔가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뭐 정말 그런 대중 이런 뭐 대미 이런 뭔가 공급망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한국 자산이 뭔가 위험 자산화 되면서 사실 지금 뭔가 되게 총체적 난국인데 그러니까 보면 그런 민생의 물가와 관련된 정말 저희 이제 명절 때 특히 이렇게 뭐 선거 치르면서 다니다 보면 그 정말 서민들이 말하는 그 생활고라는 거 진짜 뭔가 50원, 100원 정말 몇백 원에 정말 벌벌 떠는 서민들이 그 진짜 급격하게 올라버린 그 물가를 보면서 느끼는 정말 그 분노와 허탈감 사실 이게 정말 대통령실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거기다 또 그런 뭐 자영업자들 그런 중소기업들을 만나봐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물가를 그 뭔가 파는 물건의 물가를 안 올리고 싶어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원가 구조가 다 변해버린 상태로 장기화돼서 그분들한테 고통을 전담시키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물건을 받아가는 소비자 서민들도 모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지금 고통의 체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경제적인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표에서 나오는 네. 정말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사실 그게 되게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저 한마디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지금 뭐 교회예요? 무슨 교회 죄송합니다. 종교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뭔가 구체적인 안 그리고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야지. 뭐 저걸 잘했습니다. 그럼 잘한 건가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니 경제정책 기조가 없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 없잖아요. 때는 창조경제란 말이라도 있었잖아요. 네. 이명박 때 747도 있었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수치조차 제대로 보호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취임 후에 올해 3월까지 물가가 정확히 6% 이상이 뛰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뛴 건데 체감 물가는 훨씬보다 많이 뛰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물건의 50% 이상이 10% 이상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30, 40% 뛰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장만 가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대파, 사과, 뭐 전부. 양배추가 이제 한 통에 10,000원이라고 지금 돌아요. 얼마 전에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돌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도 SNS에 정부는 양배추 물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한 알에 대파처럼 해야 되는데. 11,000원 이런 거 돈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사실 극심한 공포에 있고요. 동네 상공인들도 IMF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건 사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단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 경제성을 보면 IMF 때나 2008년 경제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만큼 경제성이 떨어졌잖아요. 1.3% 작년에. 근데 그때는 정말 환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IMF 환란. 네. 그 다음에 세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누구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는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한 경제평론가 말이 환란이 없는데 경제성이 이 정도라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경제평론가가 이제 이야기한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성이 2.1%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출도 지금 어려운데 내수까지 급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GDP가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내수는 더 사실은 수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고금리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네. 네. 근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이거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데 뭐 상저하고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수출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출 잠깐 좋아진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CG 한번 보여주세요. 2000년 이후 한국 무역수지 국가별 순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어우. 봐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 영업을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되는 거야 도대체. 파업인가요? 파업? 우리 회사 다녀서 알지만 저래 되면 바로 해고 당하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해고 당하죠. 네.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업인 수사 많이 해갖고 경제 전문가로 본인이 또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뭘 네? 전문가라며. 그래서 자꾸 이제 경제적인 뭔가의 얘기를 하면 당신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 이랬을지 혹시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그 대통령이 주로 만나신 분들이 이게 경제 5단체장 또는 무슨 대기업 그 총수들 만나갖고 소폭 먹고 그다음에 저 부산에 시장 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하고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그냥 풀어주세요. 마음껏 경제활동 하도록 놔두세요.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 과거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경제 상황과 경제적인 그 상황과 지금 2000년대 넘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그 규모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경제 규모 자체를 그쵸, 비교할 수가 그쵸, 없는 거죠. 그쵸. 그런데 마치 그 구멍가게 무슨 뭐 하듯이 자꾸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1호 영업사원이니 뭐니 뭐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소폭 먹고 뭐 같이 다니고 이게 무슨 그냥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경제 모르잖아요. 그럼 경제수석이나 경제장관한테 다 맡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정말이에요. 손폭 얘기하셨지만 외국에 순방 갈 때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전 같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독대권도 없어요. 독대 못하도록 그럼- 했잖아요. 정경유착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대놓고 그냥 소폭을 막 돌려가면서 하고 그 총수는 엘리베이터에서 토했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 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술 정말. 먹고 말을 놨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내가 형이 말 놓게. 아니, 씨가, 어이, 재용아, 어이. 아니, 진짜 이런 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풍작이 나오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거칠게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뭐하러 데리고 다닙니까? 그분들 바쁘실 텐데. 오히려 전 김종철 말 그리고 본인들이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재벌 총수 그걸 동감하면 안 되는 그게 네. 관치 경제잖아요. 네. 사회주의 경제나 전체주의 경제. 맨 입만 늘면 전체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 세력이 어쩐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술 먹고 난 다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형 동생하고 터가지고 직접 전화해. 그러니까 우리 뭐 기업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형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그래서 법인세 상속세만 맨날 깎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보수주의, 뭐 자유경제, 뭐 시장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아마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시고는 하는 네. 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관치, 뭔가 검찰식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실 발도 많았지만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뭐 은행 금리를 뭐 손대려고 하지 않나. 그다음 뭐 플랫폼에 관련해서도 뭔가 진짜 뭔가 사사건 관계 뭔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
라는 걸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기업을 들쑤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어이 뭐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기업 총수들이 사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어디 기업 쪽이랑 한번 들은 얘기였는데 실제로 뭔가 그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어디 유럽이었나 굉장히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업종 어떤 업체와 중요한 정말 회장과 미팅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디 좀 가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국제적인 약속을 뭐 이렇게 어떻게 틀어가지고 양해 네. 구하고 뭐 만나긴 만났는데 뭐 약속을 막 미뤘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 문 닫아놓고 뭐 술 먹을 때 형동생 할지 모르겠다 문 닫아놓고 굉장히 격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실 기업인이 정말 이렇게 지금 촌각을 다투는 이런 바쁜 세상에서 다른 약속을 잡아놨는데 다른 회사랑 국제적인 회사랑 네. 약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와서 오늘은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사실 저희들끼리도 그렇게 약속 못 잡아요. 그렇게 뭐 그럼요. 다들 바쁘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알려주고 명분도 알려주고 필요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동원을 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뭐 사진 찍으러 가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국빈 방문도 나흘 전에 취소하잖아요. 독일- 저기 날적 있는데. 독일 방문 때도 대규모로 데려가는 것도 이상했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해버려요. 그 경제인들 또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요. 또 약속 잡아놨다는데 네. 얼마나 그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 재벌 대기업에도. 근데 엑스포 될 것처럼 희망 고문해놓고 떨어지니까 시장통 갔는데 뒤에 병풍 세워놓고 떡볶이를 먹였잖아요. 막 오뎅을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그 오너들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두웠던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이 더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문도 도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건 사실 거기 안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고 안 데리고 갔으면 그런 풍자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아, 참.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2년 동안 정말 이건 제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뭐가 잘 됐다는 거죠. 단 하나도 꼽을 게 없잖아요. 잘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가 관리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부동산도 저렇게 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부동산 뭐 했죠?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규제 다 풀어가지고. 근데도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 안 했으면 더 하향 안정화 됐겠죠. 그럴 수 있죠. 예. 오히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좀 몇 내려줘야 원씩 되는 주면서 그분들이 집값을 조금 떠받쳐줬어요. 이제 그렇게 시장에 맡겨놓자 하면서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들도 본인이 공헌했던 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 CG 있잖아요. 전국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준비된 거 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좀 안정되려고 하니까 다시 고개를 쳐들잖아요. 고개를 좀 안 쳐들게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 지가 하향 안정하잖아요. 네. 근데 다시 상향하는 저때 2023년 여름, 가을, 그리고 최근까지의 각종 그 대출 관련 규제도 풀고 신혼부부들에게 수억씩 그냥 집을 사면 저리로 준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잉수요나 가수요를 만들면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가구 일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집값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재산세만 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 수요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팔 때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또는 건설회사들 분양한 거 결국 지금 미분양 사태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야 집도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살라고 하잖아요. 돈도 없기도 하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건데 그걸 계속 억지로 그런 미분양 사태 해결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한 그러니까 거죠. 1가구 2주택, 3주택 중과하던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저 인터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그 앞단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이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놓쳤는데요. 예. 제가 사실 되게 이제 선거하던 중이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날 나오게 이제 나중에 이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는 없어였습니다. 전날에 그 인터뷰 앞에 나온 거는 네. 모두가 다 집을 갖는 세상은 약간 환상이다. 네,
그러면서 뭐 다주택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중과세 면세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앞뒤로 뭔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법인세 깎아주고 주식양도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아서 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면서 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나온 거였는데 그 앞단에 저는 모두 발언이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너는 집을 살 수 없어. 응. 그냥 너는 전세 월세 살아.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 그게 시장이야. 이렇게 예, 생각하는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아. 근데 정치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동산이 갖고 있는 뭔가 의미나 국민들한테 주는 상징성 거기다 더해서 연결되는 뭐 결혼이나 지금 뭐 출산율 네. 등등등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못해도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세상.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 뭐 신혼부부들,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근데 그날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없어.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무슨 임대업자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사실 저 뒤에 저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뭐 그게 뭐 주식과 부동산 연결해서 나왔지만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도 되는 인식인 건지 거기서 사실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걸까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공급 늘리겠다고 막 정책 대안들 막 내놨어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 좀 오히려 줄었어요, 예전에 예. 비해서. 한번 아니, 보시죠. 저 CG 준비한 게 있는데요. 착공도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거 나중에 몇 년 뒤에 윤석열 아마 임기 말쯤? 아니면 다음 정권 넘어갈 때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지금 후과를 미칠 건설사들이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일단 PF 자금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지금 PF 예, 터진다는 얘기 그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예, 네. 이자율 높고 그다음에 분양 안 되고 이런 그 경제적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는 건데 대통령이 나와서 자꾸 뭘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얼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대통령이 안 맞습니다. 나올수록 예. 경제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 어제 오늘인가 금융 보고서도 나왔어요. PF 이익이 심각하다라고. 부동산. 그다음에 지금 이제 어거지로 지금 막아놓고 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분양도 늘어나죠. 착공 물량도. 이것은 결국 금리, 그다음에 원자재값 급상승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집도 사는 건데 돈도 없으니까 어차피 다 안 살려고 하고 집값 떨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대통령은 김정은 총리 말씀은 본인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 국무회 발표는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와,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대통령은 어떤 정권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환상 속에, 장막 속에 있구나. 사람 안 변합니다. 그 네.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본인이 59분 얘기한다잖아요. 예. 그 대부분이 자기 자랑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리액션 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음 모임에 그 사람은 안 부르는 거죠. 아니, 이번 선거 이게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결과 나왔으면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부 분들이 뭐 신인규 위원장도 그렇지만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기다. 아, 그래도 혹시 했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나중에 뒤늦게. 절대 안 어떻게 맡긴다고 된 거예요? 얘기할 걸.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반응, 그때 그 외에 약간 반성하는 척 했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왜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오딩조차 없대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없잖아. 아, 이제 내가 쭉 그냥 마음대로 해보면 된다고 생각. 그렇잖아. 아, 역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6개월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예? 뭐 술 드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근데 소문 그거밖에 대통령이 없죠. 예. 대무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보니까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되신 분 기본적인 소명 의식이라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념이 지금 아니 있는 이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MB 아바타에서 문재인 아바타로 무슨 이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념과 철학은 국민들이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수 언론들이 사실 총선에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돌아선 느낌이에요. 아, 돌아섰어요. 네, 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당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보수 쪽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 뭐 저희 뭐 최상병이든 뭐 이런 정말 뭐 이태원 참사들 이런 게 나왔을 때 확실히 좀 더 그런 쪽에서는 많이 안 다루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종석 그 호주 대사 파견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걸 뭔가 철회하는 그 해프닝에서도 사실 그게 뉴스에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보수 쪽 메이저 언론들의 그런 뭔가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이제 약간 돌아서고 있는 느낌들이 보면 윤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지금에라도 뭐 협치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몇 년 전의 상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해지는 좀 여기서 지금 뭐 이 총선의 결과는 뭐 110대 190 나왔지만 여기서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빨간불을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사실 그런 이게 있죠. 예. 아, 참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든 뭐 국민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범야권이 우리 개혁신당 총장 나와 계시니까 어느 때보다 저는 범야권이 지금 사실 여야 대화 그다음에 영수담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근데 안 할 거예요. 그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TV조선 출신 박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예. 내가 아는 윤석열 절대 안 한대요. 왜냐면 저희의 소자래요. 그래서 피자들 절대 안 만난대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언론에 맞아요. 만났는데 화제가 됐어요.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안 바뀐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범야권이라도 정말 자주 소통하고 차이 있죠. 솔직히 앙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식입니다. 민주주의, 경제, 민생,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이 지금 흔들리는 시기 때문에 범야권이라도 자주 소통 협력해서 하나씩 특검할 거 특검하고 예를 들면 민생대책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제안한 민생지원금 이거 좋다. 여러 번 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한 번이라도 하자. 13조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제 2% 정도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으면 또 조정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야당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야당 당선되신 분들도 지금 이제 당선 인사하고 다닐 텐데 빨리 당선 인사도 하시되 바로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대안을 치열하게 제시하고 범야권 인사들끼리 자주 공부도 하고 협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익을 어떻게 보고 이런 좀 치열하게 좀 나서야 될 때다. 고소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각자도생이라고 했지만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썼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최소한 국민들이 좀 부빌 언덕을 좀 맞습니다. 언덕으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래도 심리적 안정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조금 국민들께서 그래도 범야권 192석에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덜 괴롭고 덜 힘들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범야권이 만약에 선거까지 결과 안 좋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 해낼 거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걸 당선자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애청자들 댓글 보면 윤석열은 왕놀이 말고는 이제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도 그것 말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합시다.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오래 못 기다리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방선거 오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가 걱정, 경제 걱정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 셰프님 식당 하는데 양배추 한 통이 8,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걱정해 주셨고요. 박구롬님 가만 뒀으면 더 내렸는데 건설사 살리려고 유니 금리 안 올리고 각종 정책으로 집값 들어올렸지요. 이렇게 비판해 주셨고요. 모유라 꿈동사님 부자들 탈출 기회구만요. 헤드앤숄더 후 급락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야권이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뭐 이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런 안 좋은 징후들이 오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